추운 겨울날 집을 나서는 자식의 등 뒤로 두꺼운 외투 한 벌을 입혀주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 부모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다. 내 자식이 이 거친 세상의 찬바람에 떨지 않기를, 행여 감기라도 걸려 알아눕지 않기를 바라는 절실함이다. 부모는 자식의 몸 위에 겹겹이 옷을 입히고 단추를 목 끝까지 채워주며 안도한다. 그것은 평생을 바쳐 자식을 지켜온 부모만의 숭고한 방식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식은 그 따뜻한 옷을 거칠게 벗어 던지며 소리친다. 이제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제발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부모는 눈앞이 캄캄해진다. 내가 어떻게 구한 옷인데 너를 위해 밤잠 설치며 기원한 내 세월이 이 옷 한 벌에 다 담겨 있는데 어찌 너는 이 온기조차 구속이라 말하며 팽개치느냐고 원망한다. 여기서부터 갈등의 골은 깊어진다. 부모는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라며 혀를 차고 자식은 숨막히는 사랑이 싫다며 문을 닫아건다. 어째서 부모의 가장 지극한 보호가 자식에게는 숨 가쁜 굴레가 되었는가? 평생을 투신한 그 선함이 왜 서로의 얼굴을 붉히는 싸움의 발단이 되었는가? 그것은 부모가 세상의 추위를 나의 피부로만 느꼈기 때문이다. 내 몸에는 시린 칼바람이었으나 이미 성장을 시작하여 몸에 열이 오른 자식에게는 그 두꺼운 외투가 땀을 흘리게 하는 짐이었음을 깨닫지 못한 탓이다. 사랑이 깊을수록 옷은 두꺼워지고 그 두께가 상대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순간 사랑은 곧 구속이 된다. 자식과의 싸움은 이 온도 차이에서 시작된다. 부모는 여전히 꽁꽁 싸매어 보호하려 하고 자식은 이제 가벼운 옷차림으로 세상과 부딪히며 제 온기를 스스로 찾으려 한다. 부모가 억지로 단추를 채우려 할수록 자식의 숨소리는 거칠어지고 결국 옷은 찢어지고 마음은 해진 채 서로를 외면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자식의 옷을 억지로 입히는 법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준비한 외투를 방 한쪽 옷걸이에 가만히 걸어두는 법에 관한 사유다. 자식이 스스로 춥다고 느낄 때 언제든 손을 뻗어 입을 수 있도록 그저 그 자리에 놓아두는 고요한 기다림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상대를 탓하기 전에 그대가 자식에게 씌우고 있는 그 보호의 무게가 지금 얼마나 무거운지 먼저 응시하라. 자식이 불효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배려가 상대의 움직임을 막아설 만큼 지나치게 촘촘한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한다. 잘 싸우는 것은 억지로 옷을 입히지 않는 것이고 잘 화해하는 것은 자식이 맨몸으로 나갔다가 떨며 돌아왔을 때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는 타박 대신 묵묵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는 일이다. 이제 조급한 손길을 거두고 자식의 계절이 나의 계절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화로 들어가 보고자 한다. 그대의 서운함은 찢어진 옷감처럼 마음을 핥히겠으나 그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자식의 자립이 보인다. 이제 채우려던 단추에서 손을 떼라. 그래야만 자식은 비로소 제 힘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 나갈 수 있다. 자식의 입에서 날카로운 말이 터져 나올 때 부모의 가슴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는다. 내가 어찌 키웠는데 감히 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배신감은 찰나의 순간에 이성을 마비시킨다. 이때 부모가 선택하는 가장 흔한 방식은 더 크고 날카로운 말로 자식의 길을 꺾는 것이다. 너는 어찌 그리 예의가 없느냐? 누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느냐는 호통은 자식의 무례함을 꾸짖는 정당한 훈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상처받은 내 자존심을 지키려는 비겁한 반격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잘 싸우는 첫 번째 기술은 자식이 던진 빗술을 맞받아치지 않고 고요히 바닥에 떨어지게 두는 침묵의 보루를 세우는 일이다. 우리는 대개 침묵을 패배라 여긴다.
말을 멈추면 자식의 무례함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소리의 높낮이에 있지 않다. 요동치는 물결은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크게 흔들리나 깊은 심해의 물은 폭풍이 불어도 고요를 잃지 않는다. 자식의 거친 언사가 그대의 마음을 휘저을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얕다는 증거일 뿐이다. 자식의 독설이 쏟아지는 순간 입술을 깨물고 잠시 뒷걸음질 쳐보라. 그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흙탕물이 가라앉을 시간을 벌어주는 고결한 후퇴다. 자식의 말은 대개 이성적인 논리가 아니라 억눌린 감정의 분출이다. 분출되는 용암에 맨몸으로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뜨거운 열기가 공기 중으로 흩어질 때까지 그저 바람이 지나가듯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상대를 다치지 않게 하고 나를 보존하는 길이다. 말은 뱉는 순간 내 손을 떠난 화살이 된다. 부모가 화가 난 상태에서 내뱉는 맞는 말은 자식에게는 독이 묻은 화살촉과 같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는 명분 아래 행해지는 언어의 폭력은 자식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흉터를 남긴다. 자식은 부모의 논리적인 지적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쏟아내던 부모의 서슬퍼런 눈빛과 일그러진 표정을 기억한다. 그 기억이 쌓여 자식은 부모를 나를 사랑하는 이가 아니라 나를 심판하는 자로 규정하게 된다. 침묵은 방관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를 향한 존중의 여백이다. 자식이 무례하게 굴 때 부모가 묵묵히 그 소음을 견뎌내며 평온한 얼굴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스스로 제 말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다. 부모가 같이 소리치면 자식은 자신의 무례함을 정당한 싸움으로 포장하지만 부모가 고요를 유지하면 자식은 허공에 휘두른 칼날 끝에 서 있는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된다. 잘 싸운다는 것은 자식을 굴복시켜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다. 싸움의 끝에 서로가 돌아갈 수 있는 퇴로를 열어두는 것이다. 부모가 끝까지 말을 보태어 자식의 잘못을 낱낱이 파헤치면 자식은 수치심에 눈이 멀어 부모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 수치심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오직 증오만을 키울 뿐이다. 그대의 혀 끝에 머무는 그 날카로운 진실을 잠시 머금으라. 맞는 말일수록 아껴야 하고 정당한 분노일수록 절제해야 한다. 부모의 침묵은 자식에게 너의 말이 나를 아프게 했으나 나는 여전히 너를 다치게 하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흙탕물을 맑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젓가락으로 휘젓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다. 자식과의 대화가 흙탕물처럼 흐려졌다면 그대의 정의로운 젓가락을 내려놓으라. 시간이 흐르고 감정의 찌꺼기가 바닥으로 가라앉고 나면 그제야 서로의 맑은 얼굴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싸움의 기술은 상대를 제압하는 소나귀의 힘에 있지 않고 쥐고 있던 끈을 놓아주는 손바닥의 결단에 있다. 침묵이라는 거대한 방패를 앞세워 서로의 영혼이 더 이상 깎이지 않도록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어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싸움의 시작이다. 부모가 자식과의 싸움에서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승부를 내어 결론을 맺으려 하는 조급함이다. 대화의 끝에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혹은 다시는 그러지 마라라는 식의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야만 부모의 소임을 다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부모가 찍는 강압적인 마침표는 자식에게는 대화의 종료가 아니라 마음의 단절을 의미한다. 꽉 닫힌 문에는 바람이 통하지 않듯 여백 없는 대화에는 서로의 진심이 머물 자리가 없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이는 대화의 끝에 마침표 대신 쉼표를 찍는다. 지금 당장 자식의 잘못을 시인받고 항복 선언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의 생각은 그러하구나. 나도 나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마라며 사유의 공간을 열어두는 것이다. 대화를 미완성으로 남겨두는 것은 부모의 무능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선물하는 고도의 절제다. 부모가 결론을 서둘러 내릴수록 자식은 방어의 성벽을 높이 쌓지만 부모가 쉼표를 남기면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거친 언행을 되짚어 볼 숨구멍을 얻게 된다. 우리는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식의 논리를 처참하게 부순다. 부모의 말이 100번 옳다 한들 그 옳음으로 자식의 자존감을 짓밟는다면 그것은 이미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옳은 말이 칼이 되어 자식의 가슴을 베고 있다면 그 진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관계의 흐름을 막아서는 단호한 마침표를 포기하라. 대화의 마지막 한마디를 자식에게 양보하고 침묵으로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어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배려다. 쉼표가 찍힌 대화는 사라지지 않고 자식의 머릿속에 머물며 스스로 무르익는다. 강요된 정답은 반발심을 낳지만 열려있는 질문은 성찰을 낳는다. 자식과의 관계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느껴질 때 그대 손에 든 무거운 마침표를 내려놓으라. 쉼표 하나를 찍고 한 걸음 물러설 때 비로소 막혔던 대화의 물길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이 원수가 되지 않고 자존을 지켜내는 두 번째 싸움의 기술이다. 우리는 자식에게 행한 자신의 모든 행위를 선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곤 한다. 잠을 줄여가며 뒷바라지하고 내 입에 들어갈 것을 아껴 자식의 앞날을 닦아준 그 숭고한 희생을 의심하는 이는 없다. 그러나 그토록 지극한 부모의 선함이 왜 자식에게는 숨막히는 압박이 되고 때로는 평생을 도망치고 싶은 부채감이 되는지 우리는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한다. 내가 베푼 선의가 상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될 때 그것은 이미 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슬이다. 너무 많은 거름을 준 나무가 뿌리부터 썩어가는 이치를 응시하라. 부모의 지나친 배려와 희생은 자식의 자생력을 갉아먹는다. 자식은 스스로 비바람을 맞으며 제 뿌리를 단단히 내려야 할 존재임에도 부모가 쳐준 촘촘한 차양막 아래서 유약하게 자라난다. 그리하여 자식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부모의 그늘을 고마워하기보다 그 그늘 때문에 자신의 가지를 뻗지 못했음을 원망하게 된다. 부모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통곡하지만 자식에게 그 말은 내가 준 만큼 너는 내게 빚을 졌다라는 채권자의 독촉장으로 들릴 뿐이다. 선함이 폭력이 되는 순간은 부모가 자신의 희생을 관계의 보상으로 요구할 때이다. 대가 없는 사랑이라 말하면서도 자식의 말투 하나에 서운해하고 자녀의 선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배신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순수한 선의가 아니다. 부모가 쌓아 올린 희생의 높이가 높을수록 자식은 그 높은 둑 아래에서 압사당할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라는 둑을 터뜨려야만 비로소 자신의 바다로 나갈 수 있음을 직감한다. 그리하여 자식은 살기 위해 부모와 싸우는 것이다. 성인 대 성인으로 마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모라는 거창한 이름표를 떼어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들은 자식 앞에서 완벽한 스승이나 절대적인 보호자의 위치를 지키려 애쓴다. 그러나 그 권위의 외투를 벗지 않는 한 진정한 대화는 불가능하다. 자식은 이제 부모의 가르침을 받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고단한 삶을 각자의 무게로 버텨내는 동등한 인간이다. 부모가 부모다움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비로소 자식은 부모를 원망의 대상이 아닌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이것은 자발적인 소외이며 고결한 뒷걸음질이다.
자식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부모는 이제 주인공이 아니라 관객으로 물러나야 한다. 무대 위로 뛰어올라 연출을 지시하고 대사를 교정하려 들지 마라. 자식이 연기를 망치고 무대 뒤에서 흐느끼더라도 그저 객석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도리다. 부모가 무대 아래로 내려와 자신의 빈손을 응시할 때 비로소 자식은 부모의 간섭이 아닌 부모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된다. 두 나무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의 가지를 찌르고 뿌리를 얽어 결국 둘 다 고사하게 된다.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는 나무는 가지가 닿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며 각자의 땅에서 홀로 깊어지는 법을 안다. 자식과의 관계도 이와 같다. 내가 먼저 독립된 인간으로 바로 서야 자식도 나를 의지처가 아닌 독립된 존재로 존중한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에 온통 매달려 있는 한 자식은 결코 부모라는 거대한 나무를 넘어 자신의 태양을 보지 못한다. 그대의 선함이 자식의 숨통을 조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대의 희생이 자식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채권자가 되어 서성이고 있지는 않은가? 부모라는 이름의 둑을 허물고 자식이라는 강물이 제멋대로 흐르게 두라. 둑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허망함이 아니라 드넓게 펼쳐진 대지의 평온함이다. 내가 작아질 때 자식은 비로소 커지며 내가 물러설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에게 다가온다. 상대를 위한 배려가 때로 상대의 자존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이제 그대의 선함을 거두어 그대 자신을 돌보는 데 쓰라.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내는 뒷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마지막 선물이다. 그대가 홀로 깊어지고 고요해질 때 자식은 비로소 원수라는 가시를 버리고 그대의 그늘 아래 찾아와 편히 쉴 것이다. 자식과 한 차례 폭풍 같은 언쟁이 지나간 뒤 집안을 감도는 정적은 평화가 아니라 대치다. 부모는 방 안에서 자식의 사과를 기다리며 서운함을 곱씹고 자식은 거실에서 부모의 간섭을 원망하며 마음의 빗장을 더욱 굳게 걸어 잠근다. 이때 많은 부모가 범하는 과오는 화해를 굴복과 혼동하는 것이다. 자식이 먼저 다가와 잘못을 빌어야 비로소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믿으며 그 항복의 순간을 위해 침묵의 형벌을 내린다. 그러나 강요된 사과로 맺어진 화해는 곪은 상처 위에 덧댄 얇은 천과 같아서 작은 자극에도 다시 터져버리기 마련이다. 진정한 화해는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관계의 결을 바로잡는 부모의 세 가지 사유로부터 시작된다. 첫 번째 단계는 멈춤이다. 화해의 길로 들어서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서 들끓고 있는 정당성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이다. 우리는 자식과 싸운 뒤에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재판을 연다. 내가 얼마나 옳았는지, 자식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내가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되새기며 스스로를 피해자의 자리에 앉힌다. 이 시끄러운 내면의 법정이 열리고 있는 한 어떤 대화도 화해에 이를 수 없다. 내 안의 목소리가 클수록 상대의 진심은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정당한 분노를 멈추라. 내가 옳다는 확신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다. 화해란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비굴함이 아니라 나의 옳음보다 우리의 평온이 더 소중함을 선택하는 고결한 결단이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완고한 정답을 멈추고 빈 마음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자식이 들어올 수 있는 여백이 생긴다. 멈춤은 정지가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다. 진흙탕 물을 맑게 하려면 젖던 손을 멈추고 가만히 기다려야 하듯 뒤엉킨 마음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어 서는 용기다. 두 번째 단계는 살핌이다. 내 안에 소음이 잦아들면
이제 비로소 자식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자식이 내뱉은 독한 말과 무례한 태도라는 거친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고 그 아래 숨겨진 본래의 무늬를 응시하라. 자식이 부모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갔을 때 그가 정말로 원한 것은 부모를 해치는 것이었을까? 아니다. 그 거친 외침 뒤에는 나를 독립된 인간으로 봐달라는 간절한 호소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여린 자아의 신음이 숨어 있다. 살핌은 상대의 허물을 지적하는 눈이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읽어내는 마음의 창이다. 자식의 날카로운 언사는 사실 자기 보호를 위한 가시일 뿐이다. 자식이 왜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그가 지키려 했던 자존심의 문턱이 어디였는지 고요히 살펴보라. 부모라는 권위의 시선을 내려놓고 인간 대 인간으로 그의 결을 따라가다 보면 자식 또한 삶이라는 무게를 견디느라 비틀거리고 있는 한 명의 나약한 구도자임을 알게 된다. 자식의 무례함을 꾸짖기 전에 그의 두려움을 먼저 보게 될 때 부모의 마음에는 분노 대신 깊은 연민이 차오른다. 그 연민이야말로 굳게 닫힌 자식의 마음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다. 세 번째 단계는 놓아줌이다. 사유의 끝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행동은 화해라는 결과마저 자식의 손에 맡기고 나를 해방하는 것이다. 많은 부모가 사과를 하거나 대화를 시도한 뒤 자식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한다. 내가 이만큼 다가갔으니 너도 이만큼 화답해야 한다는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순간 화해는 다시 거래가 된다. 자식이 여전히 냉랭하거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부모는 다시 분노하며 역시 너는 구제불능이다라고 단정짓는다. 이것은 진정한 놓아줌이 아니다. 진정한 놓아줌은 내가 할 도리를 다한 뒤에 결과를 묻지 않는 것이다. 사과를 받으려 애쓰지 말고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차려두거나 평온한 목소리로 일상의 안부를 묻는 뒷모습을 보여주라. 미안하다는 100마디 말보다 어제와 다름없이 자식의 자리를 보존해주는 부모의 묵묵한 일상이 더 큰 울림을 준다. 자식에게 화해를 강요하지 않고 자식이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화해의 기술이다. 놓아줌은 자식을 보내주는 것인 동시에 자식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던 나를 놓아주는 일이다. 부모가 자식이라는 결과물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목을 조르던 밧줄을 풀고 각자의 생을 향해 고결하게 나아갈 수 있다. 화해는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재판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위해 각자의 화분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의식이다. 우리는 자식과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 언어의 칼날을 거두고 보호라는 이름의 외투를 벗으며 화해라는 이름의 고결한 후퇴를 배웠다. 그러나 이 모든 기술과 방책을 손에 쥐었다 해서 자식과의 관계가 당장 내일 아침 맑은 호수처럼 잔잔해지리라 단정할 수는 없다. 사람의 인연이란 본래 정해진 답이 없는 미로와 같고 자식이라는 타인은 부모가 평생을 다해 읽어도 끝내 해독할 수 없는 낯선 문장이기 때문이다. 많은 부모가 영상의 끝에서 명쾌한 정답을 얻기를 기대했을지 모른다. 이렇게만 하면 자식이 변한다거나 이런 말 한마디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식의 확신말이다. 하지만 생의 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부모가 아무리 둑을 낮추고 쉼표를 찍어도 자식은 여전히 멀리 돌아가거나 차가운 침묵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그대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식에게도 자신만의 겨울을 견뎌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자식에게 향해 있던 그 간절하고도 매서운 시선을 거두어 오롯이 그대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보라. 자식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가에 매달려
정작 그대 영혼이 얼마나 야위어 갔는지 응시해야 한다. 자식과의 불화는 어쩌면 자식을 고치라는 신호가 아니라 그간 돌보지 못했던 그대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는 생애 준엄한 권고일지도 모른다. 자식은 그대의 완성본이 아니다. 그대 또한 자식의 성패로 증명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다. 자식이 제 길을 찾아 떠나듯 부모인 그대 역시 자식이라는 거대한 화두에서 벗어나 그대만의 고요한 숲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가 먼저 평온해지고 내가 먼저 나 자신과 화해할 때 그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고요한 향기가 비로소 자식의 발길을 돌리게 할 것이다. 마음의 뜰에 도단한 서운함의 잡초를 억지로 뽑으려 애쓰지 마라. 그저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붙잡으려 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라. 관계의 매듭을 풀려 하기보다 그 매듭을 쥐고 있는 그대의 소나귀에 힘을 빼는 것이 먼저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안녕한가? 밖을 향해 소리치던 입을 닫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자식이라는 파도를 잠재우려 하기보다 그 파도를 바라보는 그대의 마음 바다를 먼저 살피라. 해답은 자식의 사과에 있지 않고 그대 마음의 깊은 심에 그 고요한 평온 속에 이미 깃들어 있을지도 모른다.